반갑습니다. 저는 더함의 김종빈입니다. 더함이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동에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제 9년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좀 특이하게 첫 출발이 부동산을 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부동산 회사인데 대표는 인권 변호사고 저는 비영리 활동가였고 저랑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어찌해야 하나 라는 고민으로 만들어졌는데 우연찮은 계기에 아까 최초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최초가 아니라 지금은 최후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후로 남아있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을 국토부로부터 2016년 12월 달에 받고 위스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별내의 500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축이 500세대 정확하게는 1030세대 아파트를 만든 회사입니다. 저는 이상진 대표 통해서 오늘 주제가 저에게 준 주제는 저희 회사의 사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소셜 하우징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발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사실 되게 무겁고 어려운 주제잖아요. 부동산의 현황, 그 중에서도 특히나 소셜 섹터의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요 근래 그런 얘기 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주택협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사회주택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 회사들이 한 100여 곳 정도 되거든요. 우리 두 가지 정도의 뉴스가 아니면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말자. 부고이거나 폐업이거나 요 두 가지 빼놓고는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말자. 죽거나 망하거나 요거 아니면 힘든 거 아니다 라는 얘기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은 정치의 계절인 것 같고요. 정치의 계절에서 요 근래 여든 야든 혹은 진보든 보수든 부동산 얘기를 잘 안 해요. 재밌죠? 지난 대선, 지난 총선 때 부동산 얘기 엄청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사를 잘 찾아보십시오. 21대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처럼 주로 이렇게 지지도가 좀 있는 3명의 후보들이 어떤 공약, 부동산 공약을 냈는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무난합니다.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부동산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 지역주택조합 왜 안 되냐? 혹은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하면 안 되냐?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특히나 재건축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으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저희 모델은 적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산이거든요. 저희는 자산을 포기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공동체인데 눈앞에서 10억, 2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들 20억 포기하고 공동체로 살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에서도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안 된다고. 요 근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많이 해요. 제가 이 일을 9년 했는데요.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돈 많은 시행사에서도 스카우트 제의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모델이 최후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위스테이 방식처럼 운영하고 위스테이 방식처럼 개발됩니다라고 광고를 해요. 그들이. 그렇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을 합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굉장히 끔찍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용인시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을 했던 대표가 몇백억을 날려먹고 죽을 거면 지 혼자 죽지 가족들을 다 죽여놓고 자기는 죽지도 않고 경찰한테 붙잡혔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친놈이죠. 노모가 한 번 있었는데 노모까지도 죽였대요. 진짜 미친놈인 거죠. 그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정말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어에 매몰되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참 많이 받는데 전민석 이사장님이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협동조합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사실 바깥에 있는 대중들은 협동조합인 거예요. 지역주택조합도 협동조합이고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협동조합이고요. 위스테이 모델도 협동조합입니다. 전 이름 바꾸고 싶어요. 협동조합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가치와 정신만 있으면 되잖아요. 반드시 사회적 협동조합일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이클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주택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회 들어가 있는 곳들은 사회혁신 기업가 네트워크, 이 사회자 들어가는 것들은 빨갛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 회사의 그 포인트 컬러가 파란색인데요. 국토부에 빨간당이었을 때 국토부에 들어갔더니 이게 왜 파란색이냐며 이야기를 하실 만큼 선입견이 강합니다. 그래서 9년이라는 기간에 굉장히 많은 제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통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통상은 이러이러하는데 왜 너희들은 달리하니? 대표적인 게 모델하우스였어요. 모델하우스, 저희 위스테이 별내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2천억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가, 사업의 구조는 20%는 출자합니다. 60%는 융자 받습니다. 20%는 임차인들이 내는 보증금으로 해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2천억을 만드는 거예요. 2, 6, 2. 20%의 출자를 다시 8대2로 나눕니다. 8은 정부가, 2는 최초에는 더함이라는 시행사가 입주할 때는 그 조합원들이 낸 출자금으로 양수도에서 현재도 8은 정부가 갖고 있고 2는 조합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 6, 2에 2천억짜리 사업입니다. 총 나에서 94%가 정부의 재원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정부가 처음에는 출자하고 두 번째는 직접 융자를 하고 융자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더함만 특혜를 받은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유스테이라는 박근혜 정부 때 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현재 2025년 기준으로 8만 9천 호가 있습니다. 8만 9천 호 중에 저희 1000세대를 제외하고 8만 8천 세대는 다 영리회사가 합니다. 영리회사도 동일합니다. 구조는 262입니다. 출자 20, 융자 60, 그 보증금 20.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리회사와 사회적 기업이 만든 똑같은 공공지원 민간인데 똑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똑같이 공공택지를 이용하는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8만 9천 호 중에 저희 10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영리회사가 만든 8만 8천 호는 어떠냐? 보증금은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되고요. 월세로 치면은 한 80에서 1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구조에서 공공택지를 이용하고 공공의 기금을 활용해서 보증금은 2억 7천, 여기에는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2억 3천, 출자금은 4천, 합이 2억 7천의 보증금에 월세는 5만 원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죠. 그냥 이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만들어서가 아니라 출발의 비용과 구조 자체를 달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걸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용을 낮춰서 그 비용의 혜택을 입주자에게 주자. 입주자에게 주려면 첫 번째 저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렴하게 설계를 한 거고요. 8년짜리 모델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지금 선거철이라 무슨 위원회, 무슨 본부, 무슨 임명장막 막 대여섯 개 돼서요. 막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큰 기대는 없습니다. 지금이야 표 때문에 열심히 저희 같은 사람들 얘기 듣긴 하지만 사실 선거 딱 끝나고 나면 달라지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고백컨대 저는
재벌이 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에 저희 내용이 실렸고요. 위스테이 같은 방식의 아파트 공동체를 2만 5천 호를 건설하겠다 라고 아예 공약에 저희 내용이 있었고, 선거 이후에도 국토부 장관이 보증을 해줬어요. 그래서 주거복지 로드맵에 저희 내용이 실렸습니다.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죠. 단 한 채도 짓지 못했습니다. 전 문재인 정부에 매우 유감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핵심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제가 요새 책을 쓰고 있거든요. 분노를 담아. 네, 다음 달에 출간하는데요. 전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을 작동시킬 수 있는 플레이어가 있느냐? 없다. 라고 공공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더함처럼 멍청한 애들은 없다. 더함은 이걸 통해 돈을 못 벌었는데 이런 멍청한 플레이어가 또 있을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가 왜 공공의 기금이 94%나 들어갔는데 500세대에게만 특혜를 주지? 이게 두 번째 이유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러면 이 사업을 영리 섹터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서 이렇게 확대돼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세 가지가 정책에서는 기준인데, 효과성, 지속성, 그리고 확대 가능성. 자, 효과는 좋은 것 같아. 인정.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 너희 8년 이후에 우리가 정부가 돈 대줘서 마이너스 나는 사업을 정부의 기금으로 지원으로 이게 8년만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정부가 돈 빼면 너희는 끝이잖아. 지속하지 않아. 세 번째, 확대 가능성 아예 없어. 왜냐하면 더함이라는 플레이어 말고는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독점 회사랍니다, 저희 보고. 그래,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만 한 2만 번 한 것 같아요. 제가 1년에 몇백 번씩 이런 류의 이야기를 공공에서도 하고 정치인의 앞에서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9년째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잠꼬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네. 그럴 정도로 사실은 좀 어렵긴 합니다. 운동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부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나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대로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효과성 입증됐지. 그러면 효과가 좋은 걸 왜 안 해? 지속 가능성? 그건 너희들이 책임져 주면 되는 거잖아. 확대 가능성. 그러면 이거는 확대해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더함이라는 플레이어만 있을지, 더함보다 훨씬 더 잘하는 다른 플레이어가 있을지는 그거는 뚜껑을 까봐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뚜껑을 까봐야 될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왜 입주자 500세대에게만 혜택을 주지? 반대로 저희 10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8만 8천 세대의 262의 구조에서 처음에 개발의 이익과 시공의 이익을 시공사가 가져갑니다. 엄청 많이 뜯어가거든요. 2천억짜리 사업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나왔던 자료에 의하면 2천억짜리 사업에서 시공사, 영리회사가 뜯어가는 돈이 공식적으로는 7에서 8%, 비공식적으로 실질적으로는 30% 육박합니다. 2천억이면 600억, 700억 뜯어가는 거예요. 그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얼마 가져갔냐? 2%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2천억 중에서 2% 정도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을 비용을 낮춰서 주거의 안정, 가계부채를 감소시키고 장기간 거주할 때 비용의 편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치환한 건데, 그래서 500세대에게만 특혜가 아니라 시공사에게만 돌아가는 특혜를 저희는 막은 거죠. 그러면 8만 8천 세대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8만 8천 세대를 만들었던 쟁쟁한 대기업 건설사들이 저희를 정말 잡아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제가 볼 땐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기 먹거리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정부의 재원이, 그러니까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정부의 재원은 정부의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부의 재원은 우리가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내는 청약기금, 청약주택의 기금을 갖고 활용한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지들 돈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낸 청약의 기금을 갖고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걸 몇백 조를 만들어 놓고 그 돈을 쓰는 겁니다. 대표님, 그렇게 되면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로 하면 사실은 이제 뭐 분담금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접근이 이게 좋아 보이는데요. 재개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조합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집을 얻는 구조입니다. 자기 집을 얻는 구조에서 소위 말하는 이런 주거 공동체를 실현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도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저희도 컨설팅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공동체를 덧입혔으면 좋겠다.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다 그거는 그래서 이게 집값에 도움이 돼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이제 약간 주제를 제가 나름의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하우징을 좀 넘어서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건 영리든 비영리든 사회적 경제든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 상품, 비주거 상품.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합이 전체를 다 부동산 상품이라고 표현하고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민국의 주택은 1,880만 호가 있고 2,200만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0.00034%입니다. 한 6,500세대 정도 됩니다. 1,880만 호, 집이 1,880만 호인데요. 그 모든 집을 모든 가구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면 공평하게 한 가정당 한 집에 살 수 있거든요.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집을 갖고 있죠. 대략 55%는 집을 갖고 있고요. 45%는 무주택자입니다. 대한민국의 현황은 그렇습니다. 사회주택은 잘 몰라요. 6,500호밖에 없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부동산에 전문성도 없고 그리고 부동산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득보잡으로 이렇게 9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레코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사회주택에서는 가장 많은 입주자를 모집한 이제 회사에 또 그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제가 혼자서 1,030세대를 모집했으니까요. 사회주택 전체의 파이가 6,500세대에서 저희께 1,000세대니까 엄청나게 비중은 높죠. 그러면 45% 정도 되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정부의 그런 메시지를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전달되면 좋겠는데 정부는 땅 장사를 해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대한민국 사회 주택의 부동산 문제의 심각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크게 연구하는 곳이 같이 연구하는 그 집단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 연구단체에서 국회의원들이랑 같이 정책 관련돼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순수 민간에서 연구하는 게 있는데 위스테이 별내가 있는 별내지구는 한 중간 정도급 되는 택지인데요. 이 중간 정도 되는 택지가 개발된 지가 10년 됐거든요. 10년 전에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 택지 전체의 가격을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100만 원짜리의 택지를 개발해서 LH는 300만 원에 팝니다. 300만 원에 누가 사냐면 건설사가 삽니다. 건설사는 그걸 뻥튀기해서 600에서 700만 원 정도로 팝니다.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이 됐는데요. 100만 원짜리 택지가 1,000만 원을 수분양자가 분양받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의 택지를 1,000만 원으로 올려서 수분양자가 딱 1,000만 원짜리의 택지로 딱 그 땅 위에다가 집을 샀어요. 그 집은 현재가 가치 기준으로 2,000만 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 저희는 민간주택특별법을 따르고 있는데 공공주택특별법에 보면 공공택지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팔지에 대한 법의 조건들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100만 원짜리의 택지가 1,000만 원이 되는 건 누구나 부동산을 들여다보면 다 알거든요. 이걸 왜 막지 않죠? 우상향 조건을 아예 설정해 놓고 주택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공공이요. 저는 민간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어. 이거는 인정해 주자고요. 그러려고 만든 조직체가
영리 회사니까. 공공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공은 땅 팔아먹으면서 100만 원짜리 땅을 1000만 원이 되게 만들면 안 되는 게 정부인데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 그 법의 기준에 의하면 100만 원짜리 땅이 1000만 원이 돼요. 대표적인 딱 사례가 공공택지 사례가 별내지구입니다. 지금 1000만 원 됐어요. 그리고 집값은 2000만 원이 됐어요.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죠. 그래서 저는 100만 원짜리 택지를 개발해서 50%까지 공공주택을 짓고 50%를 민간에게다가 택지를 파는데요. 요 비율을 어떻게든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법을 바꾸든 정치인들을 구워 삼든 국토부 장관을 그런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을 올리든 요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혹은 민간에서 이렇게 우상향되는 건설 사업자가 한 번 먹고 수분양자가 한 번 먹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을까?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 그건 재건축, 재개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기 신도시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마무시한 넓은 사이즈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현안이 될 거고요. 제가 지금 이 여의도에 주택조합만 하더라도 18개 정도의 주택조합이 있거든요. 영등포 구청에서 갑자기 지난해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 지금 다 재건축이 다 들어갔는데 여의도는 어떤 식으로 공공이 해소하려고 노력하냐면 재건축해서 용적률이 올라가는 만큼의 공공기여시설을 정부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해야 돼요. 근데 그 기부채납되어 있는 공간의 전체 면적이 연면적 기준으로 한 10만 평 가까이 됩니다. 여의도에서 10만 평이 공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공공은 그걸 안 받고 싶어 해요. 받는 순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받는 순간 관리 이슈가 있고 받는 순간 민원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고 민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 여기 분들 다 만나 뵙고 이거 조정하는 작업했거든요. 엄청난 이건입니다. 전 이게 제일 그래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정부가 해결해야 돼요. 다른 데는 해결해야 할 수가 없어요. 돈은 해결이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훌륭한 이상진 대표님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도 미약할지 몰라도 네. 되게 열심히 이런 대안이 저는 자본의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아쉬운 게 특화형 매입임대라고 LH가 사회적 경제 주체한테 사업 하나를 작년부터 좀 준 게 있어요. 작년에 다 안 됐고요. 올해도 거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 주체, 사회주택 업자들이 욕이 없어요. 그래서 마중물 기금이 필요합니다. 임팩트 펀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앞단에 깔딱고개 어려운 사업 초기 때 리스크를 이걸로 좀 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영리에서는 돈 잘 안 빌려주거든요. 부동산 개발에 특히나 앞단에서 필요한 에쿼티성 기금을 투자해주는 곳은 거의 없어요. 요거는 조금 그래서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사실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저처럼 없어도 했거든요. 제가 명동에다 모델하우스를 짓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제가 냈는데요. 저는 저의 앞으로 훌륭한 명저가 될 새로 나올 책에 그렇게 썼는데요. 경계의 시선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비록 전문성은 없었지만 상식의 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모델하우스는 통상 아파트 부지 인근에 짓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짓고요. 전체 총사업비 2천억 중에서 한 50억 정도를 태워서 모델하우스를 예쁘게 짓고 입주자를 모집하고 철거합니다. 50억이 날아가는 거죠. 너무 아까웠어요. 근데 왜 아파트 인근에 짓죠? 물어봤더니 통상의 방식을 따른대요. 그게 통상의 방식이랍니다. 저는 그렇게 따르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쪽에서 원래 통상대로 일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더 싼 땅을 찾았어요. 더 싼 땅이 마침 한국 YWCA 연합회 노상주차장이었고 그 노상주차장을 빌려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커뮤니터스 마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입주자를 거기서 모집한 후에
저희는 사업이 연이어 2개니까 50억 들어갈 걸 50억으로 해결해서 2번 재사용하고 그리고 철거하지 않았어요. 철거에 드는 비용도 3억이었는데 3억도 아까워서 그걸 차라리 기부 체납합시다. 비영리 단체. 그래서 현재의 마실의 소유는 한국 YWC가 소유하고 있고 공간의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실체적인 저희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사회적 기업에게 부동산 개발을 맡기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 비용 줄일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그 안에서의 커뮤니티 효과가 나올 수 있구나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당시에 김현미 장관을 초대해서 뭐 민간의 조그만 사회적 기업이 그 모델하우스 개관식 때 엄청나게 큰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장관께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기업 재벌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장관, 차관, 실장들 쫙 앉아있는 자리에서 막 그 사람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장관이. 아니, 이런 사회적 기업도 이렇게 잘하는데 니네들 뭐 하냐. 이 사업을 빨리 키워라.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국가 브랜드로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전 옆에서 막, 와, 씨, 우리 돈 벌면 뭐 하지? 일단 난 포르쉐 하나 타고 막 그런 상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대를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전문 수업이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예. 아, 그래서 9년이 흐르니까 나름의 경험치가 쌓이더라고요. 그 경험치에 의해서 지금은 저는 비전문가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또 갖고 있는 무게가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는 이게 사회주택 그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숫자인데요. 6,758호가 공급되었습니다. 보시면 뭐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주택의 유형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았어요. 쭉 가다가 윤석열 정부 3년 들어선 다 줄이고 요거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어려워졌고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급하고 사업 유형 다양성은 굉장히 감소됐고요. 정부의 의존성을 탈피하지 못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돌파구가 찾아질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자면 전망은 저는 이 문제를 요렇게밖에 되지 않은 0.00034%밖에 되지 않는 사회주택을 어떻게 늘릴 거냐라고 했을 때 저의 최근의 주장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부동산의 대안이 필요하고 그 대안을 잘 만들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소셜 미션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 사회주택 업자들이 새로운 어떤 주거 대안, 부동산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크게 2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가지의 문제를 풀면 저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의 문제, 두 번째가 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인구 구조의 변화의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1인 가구 급증. 이 문제가 결코 주택이랑 주거랑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의 문제를 주택의 문제랑 같이 붙여서 해결합시다. 사회주택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위스테이는 단언컨대 육아 돌봄에 특화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그걸 처음에 설계했던 분이 현재도 살고 계시는데 휠체어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했고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단지 내에 육아치나 공간들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휠체어 장애인 다니기 편하게끔. 이런 방식으로 육아돌봄 특화 아파트를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 고령자도 많으니 고령자 특화 아파트를 만들 수 있고 저는 이 둘을 따로 떼놓고 가는 게 아니라 통합돌봄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아파트형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서울 수도권은 이렇게 단지만 조성해도 대부분의 돌봄의 이슈를 해소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의 육아돌봄의 환경이 각 개인 가정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재미난 건 첫째를 낳는 경우의 수는 다른 타 아파트 같은 연령대 대비 비슷했어요. 조금 높았던 수준인데 둘째 아이를 낳은 확률은 월등히 높았습니다. 거기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비용이 저렴하다, 좋은 이웃이 있다, 그 다음에 공간이 훌륭하다. 되게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로 육아돌봄에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라고 저는 자평하고 있는데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 기회를 저는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다변화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흐름이라는 게 정부가 바뀌면서 흐름을 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올 하반기 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좀 세게 요구하고 세게 이렇게 정책을 말씀을 드려야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정부의 의존성이 너무 강합니다. 사회주택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꽃을 피웠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바뀌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정부 의존성을 줄이려면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좀 제목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소셜 하우징, 주택시장만 부동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 판 전체를 놓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의 요 근래 시대 화두는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면 정부도 각성하고 정신 차려야 되고요. 저희 같은 사회주택 하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희들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못해요. 안타깝게도. 따끔한 얘기지만 사회주택 다 정신 차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정말 영리회사랑 싸워서 부딪혀서 이길 만큼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아이템의 기획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나이브해요. 그래서 이번 정부 정책에 사회주택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왜냐면 저희 목소리 잘 안 내거든요. 뭐 나중에 지원해 주겠지. 이 정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건 이제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요새는 AI 검색해보면 사회주택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 안정을 꾀하는 주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돼요. AI 잘못됐다라고 계속 뭐라고 하고 있는데, 주거 안정, 주거 비용, 주거 품질, 자산 축적.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시선이 쏠려 있죠. 자산 축적. 주거 안정은 자산 축적 그 다음입니다. 이쪽 시장은 소위 말하는 분양 시장이라고 표현해요. 이쪽으로 건너오면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임대가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주거 품질. 공공임대는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국토부 이하 LH 전 직원을 공공임대에 살게 하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아무도 살지 않아요. 나쁜 놈들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가 품질이 높아야 됩니다. 품질이 너무 낮아요. 이 문제 정말 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 높여야 되는데 이 중간쯤에 있는 게 저는 사회주택 포지션이라고 보고, 임대 그리고 요 근래 나오고 있는 이익 공유형, 지분 적립형, 분양, 요 중에서 저는 요 정도가 저희들 포지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아파트이고 명동에 있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아까 정부의 의존성을 줄이려면 민간과 함께 파트너십 맺어라라고 했던 이유가 요거인데요. 사회주택 협회라고 하니까 저희가 주택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요 바운더리를 좀 벗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주택만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페이지 명동 같은 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데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 YWCA의 연맹의 건물이 1969년에 처음으로 건축이 됐고 한 40년을 운영하니까 노후되고 비영리단체의 건물 관리에 전문성이 없어서 2020년에 저희한테 프로젝트를 의뢰하셔서 저희가 자기 자본 80억을 대고 이 전체 건물을 리뉴얼하고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컨셉을 덧입혀서 이름을 페이지 명동으로 바꿨고, 첫 번째 페이지는 한국에서 YWC가 좋은 페이지를 넘겨주셨으니 저희랑 함께 두 번째 페이지를 넘깁시다 라고 해서 페이지라는 이름을 정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그 전과 후에 YWC의 수익은 2.5배가 됐습니다. 자산 가치 엄청 올랐고요. 저희 또한 좋은 프로젝트로 상업공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은 마스터리스 계약으로 20년 플러스 20년, 40년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되게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비영리단체의 자산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들로 저는 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들만 전문적으로 펀딩해주는 임팩트 펀드가 글로벌 펀드는 있더라고요. 접촉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비영리 기관들이 갖고 있는 땅, 유휴 부지, 건물들이 꽤 많거든요, 공간들이.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밸류업 해주는, 밸류에 대해주는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는 것도 매우 의미도 있고 실효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요거를 딱 공간을 개발하고 투자하고 나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고비의 순간을 넘기니까 지금은 전체 임차인들 다 채웠고요. 테넌트들이 각각의 공간들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뭐 그렇고 여기 말씀드렸던 이거고요. 저희 카페 하고 있거든요. 혹시 다음에 오실 일 있으면 제가 여기 네, 고맙습니다 고객님. 여기 명동성당 볼 수 있는 카페인데요. 저 공간의 재해석이라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버려진 옥상이었습니다. 버려진 옥상을 재해석해서 명동성당과 남산 그 타워를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뷰를 갖고 있는 옥상이어서 테라스 카페로 바꿨고 저희가 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장사는 물장사입니다. 짭짤합니다.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노량진역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님의 마지막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가슴이 좀 안타까운 사연이긴 한데 여기 사업이 저희가 손댔던 개발 프로젝트 중에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총 사업비는 4,500억 정도 들어갔고 이것 때문에 저희 회사가 망할 뻔하다가 다행히도 망하진 않고 지금 살아남아서 착공 들어갔습니다. 2028년에 준공이 돼서 400세대짜리 청년주택으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 하고 있고요. 뭐 그 고객이 누구냐를 좀 잘 분석해야 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여졌고요. 보통 이제 사회주택,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공간을 만들면 어떤 효과와 어떤 지향이 있어야 되냐고 했을 때 당연히 삶의 질이 향상돼야 되고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실험을 위스테이 별내와 지축해서 해보니까 실제로 삶의 질도 높아지고 사회적 관계망도 잘 형성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공급자들만 판치는 굉장히 불친절한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거기에 저희는 이렇게 관점을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한 거예요. 아까 빨간 벽돌 말씀하셨는데 시공사가 저희가 최초로 시공사랑 계약할 때 빨간 벽돌 얘기를 하니까 다 싫어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돈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우겨가지고 3층까지만. 전 좀 아쉬워요. 더 올리고 싶었거든요, 빨간 벽돌을. 근데 3층까지로만 한정해서 빨간 벽돌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소위 말하는 인터넷에서의 그 검색이나 AI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사회주택을 사회적 약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 저는 이 말에 동의가 안 되거든요. 제 나름의 해석은 저렴해야 되고요. 당연히 오래 살 수 있어야 되고 커뮤니티가 있는 주택을 함께 만드는 곳이 사회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것과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결과물이라면 이거는 효과성이 담보되어 있는 성과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함께 만든다입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이런 발제가 있거나 강의가 있거나 할 때 꼭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사회주택의 효과가 뭐니? 라고 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배프가 없어도 되는 동네. 전에 살던 동네도 아파트였어요. 땡땡이라는 배프가 있어서 좋았어요. 배프가 없으면 너무 심심했거든요. 그래서 배프가 꼭 필요했어요. 그런데 위스테이는 배프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친하니까요. 동네에 나가면 모두 나를 알아요. 신나요. 제가 닮고자 했던, 제가 추구했던, 저희 회사가 지향했던 지점이 이 아이가 이렇게 느낀 거예요.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9년 동안 직설나게 고생했는데요. 이런 시 하나가 저희의 고생을 정말 많은 부분을 어루만져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기도 했고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1880만 호 중에
한 3% 정도만 사회주택으로 만들어지면 주거의 다양성, 주거 선택, 사느냐 빌리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더 있긴 합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유산 받는 거. 요거는 이제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주택을 소비하는 사람은 사거나 빌리거나 두 가지밖에 방식밖에 없는데 제3의 선택지라는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주거 선택의 다양성에서 사회주택이 그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늘면 가능할 거냐라고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고 3%로 치면 호수로는 5만 5천 호 정도 됩니다. 밴쿠버를 제가 전민석 이사님이랑 같이 다녀왔었는데 참 부러웠거든요. 사회주택의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정말 다양다종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밴쿠버가 현재 한 5만 호 정도 됩니다.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 정도가 되니까 사회적 제3의 대안으로서 저희 6천 호밖에 되지 않는 사회주택이 앞으로 5만 5천 원까지 늘려면 55만 원이요. 55만 원까지 늘려면 많이 늘어야 되겠지만 저는 좀 늘었으면 좋겠고 제3의 대안으로 부동산의 문제와 인구 구조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회적 대안으로 사회주택, 소셜하우징이 좀 자리매김했으면 어떨까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